서울의 심장부,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곳에 루미너스 백화점이 서 있었다. 대한민국 상위 1%를 위한 철옹성. 오늘 윤서아는 그 성체의 가장 깊숙한 곳, VVIP 라운지에 개인 쇼퍼로 첫 출근을 했다. 낡은 단화를 신고 대리석 바닥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녀는 마치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우주 비행사처럼 어색하고 이질적이었다. 공기마저도 비싼 향수와 가죽, 그리고 돈 냄새로 가득 차 있는 듯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윤서아, 이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보육원에서 자라 20살이 되던 해 세상으로 나와.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다. 식당 주방, 편의점, 공사장 인부까지. 잠잘 시간을 쪼개가며 필사적으로 돈을 벌면서도 그녀는 패션 디자이너라는 꿈을 놓지 않았다. 밤에는 디자인 공부를 하고 낮에는 닥치는 대로 일했다. 그러던 중 루미너스 백화점에서 학력과 경력을 보지 않고 오직 실무 능력과 잠재력만으로 인재를 뽑는다는 파격적인 공고를 보게 되었다. 그녀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밤새워 만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들고 면접에 임했다. 그리고 기적처럼 합격했다. 신입 윤서아입니다. 오늘부터 VVIP 라운지 소속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직원 휴게실에 들어선 서아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선배 직원들은 그녀를 무심하게 훑어볼 뿐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건네는 이는 없었다. 그때 뾰족한 하이힐 소리와 함께 한 여자가 그녀 앞으로 다가왔다.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 최고급 브랜드의 유니폼, 그리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오만함. VVIP 라운지의 총괄 매니저 최유진이었다. 최유진은 서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경멸적인 시선으로 훑었다. 네가 그 특채로 들어왔다는 애.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꼴을 보니 어디서 뭘 하다 왔는지 안 봐도 훤하네. 여기는 네가 전에 일하던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야. 고객 한 분 한 분이 중소기업 하나쯤은 우습게 아는 분들이라고. 말 한마디, 손짓 하나에도 교양이 묻어나야 하는 곳이야. 알겠어. 안내, 명심하겠습니다. 서아가 주눅 들지 않으려 애쓰며 대답했다. 그리고 목에 그건 뭐니? 최유진의 날카로운 눈이 서아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에 꽂혔다. 그런 싸구려 액세서리는 당장 빼. 우리 라운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짓이야. 그 말에 서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목걸이를 손으로 감쌌다. 작은 은색 체인에 매달린 초승달 모양의 펜던트.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었다. 아주 어릴 적에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그녀에게 이 목걸이는 자신의 뿌리를 증명하는 유일한 물건이자 가장 소중한 부적이었다. 죄송하지만 이건 뺄 수 없습니다. 제게는 아주 소중한 물건이라서. 소중해. 최유진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내 사정이 뭐가 중요해. 여기가 네 감상에 젖는 곳인 줄 알아. 오늘 하루만 봐주겠어. 내일부턴 내 눈에 띄게 하지 마. 최유진은 차갑게 돌아섰고 서아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첫날부터 폭풍우가 몰아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오후가 되자 라운지는 분주해졌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VIP 고객, 일명 박 사모님이 방문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 회장의 아내로 변덕이 죽 끓듯 하고 직원들을 하인 부리듯 하기로 유명했다. 아니나 다를까
라운지에 들어서자마자 그녀의 불평이 시작되었다. 이게 뭐야? 내가 지난번에 말했던 다이아몬드 컬렉션. 이게 전부야. 내 안목을 뭘로 보고 이런 평범한 것들만 가져와. 박 사모님은 선배 직원이 공손하게 내민 보석 트레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소리쳤다. 최유진 매니저가 식은땀을 흘리며 달려왔다. 사모님, 진정하십시오. 지금 막 신상품이 도착해서 정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기다려. 내가 지금 너희들 시간 맞춰주려고 온 줄 알아. 당장 책임자 불러와. 라운지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모든 직원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최유진의 눈치만 살폈다. 그때 구석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서아가 조심스럽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아침부터 박 사모님의 이전 구매 기록과 스타일 선호도를 꼼꼼히 분석해둔 터였다. 사모님, 잠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유진이 눈을 부라리며 네가 뭔데 나서 라는 눈빛을 보냈지만 서아는 흔들리지 않았다. 박 사모님은 기가 막히다는 듯 서아를 위아래로 훑었다. 넌 또 뭐야? 신입인가 본데. 겁도 없구나. 죄송합니다. 서아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사모님의 높은 안목을 만족시켜 드릴 만한 작품이 창고에 잠들어 있는 것 같아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녀는 박 사모님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큰 보석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섬세한 세공과 클래식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작품에만 지갑을 연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사모님께서는 지난 봄 빈티지 스타일의 브로치를 구매하셨을 때도 보석의 크기보다는 19세기 유럽 왕실의 세공 기법을 재현한 점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막 창고에서 도착한 이 목걸이가 사모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아는 선배 직원이 들고 있던 트레이 뒤쪽에 숨겨져 있던 아직 상품 택도 제거하지 않은 목걸이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보였다.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은 고풍스럽고 우아한 백조의 날개를 형상화한 작품이었다. 박 사모님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스타일을 이 어린 신입 직원이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이었다. 어머, 이건 프랑스의 장인이 6개월에 걸쳐 수작업으로 완성한 단 하나뿐인 작품입니다. 사모님의 고귀한 품격과 가장 잘 어울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 사모님의 얼굴에 언제 그랬냐는 듯 화색이 돌았다. 그녀는 목걸이를 들어 자신의 목에 대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호호, 너 사람 볼 줄 아는구나. 그래, 이걸로 하지. 그리고 아까 걔가 추천했던 반지도 그냥 줘봐. 기분이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최유진과 다른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신입인 서에게 모든 공을 빼앗긴 듯한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박 사모님이 떠난 후 최유진은 서아를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으로 불러냈다. 칭찬을 기대했던 서아의 예상과는 달리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윤서아, 네가 뭔데 감히 내 고객 앞에서 나섰어. 매니저님, 저는 그저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서. 시끄러워. 최유진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내까짓 게 뭘 안다고 나서 우연히 한번 운 좋게 맞춘 걸 가지고. 네가 뭐라도 된 것 같아. 여긴 학교가 아니야. 위계 질서가 있고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다고. 다시 한번 내 허락 없이 나서는 날에는 네가 기적처럼 들어온 이곳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될 줄 알아. 네 주제를 똑똑히 알라고. 최유진은 경멸의 눈빛을 한번 쏘아주고는 휙 돌아서 가버렸다. 비상계단에 홀로 남은 서아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한숨을 쉬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였지만 돌아온 것은 칭찬이 아닌 질투와 경고였다. 이곳에서 살아남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험난한 길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길고 힘든 첫날이 끝났다. 직원 탈의실에서 낡은 옷으로 갈아입는 서아의 어깨는 청은망은 무거웠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지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초승달 목걸이를 매만졌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주는 듯했다. 엄마, 아빠, 저 잘할 수 있겠죠?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그리고 기억나지 않는 부모님에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 차갑고 화려한 정글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목에 걸린 이 작은 초승달의 의지에 어떻게든 살아남아야만 했다. 폭풍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윤서아가 루미너스 백화점 VVIP 라운지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폭풍우 같았다. 최유진 매니저의 교묘한 괴롭힘과 노골적인 무시는 날마다 계속되었다. 그녀는 서아에게 가장 힘들고 자잘한 업무만 골라서 시켰고, 아주 작은 실수라도 하면 모든 직원들 앞에서 모욕을 주었다. 하지만 서아는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다. 그녀는 불평하는 대신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응대와 고객의 숨겨진 취향까지 파악해내는 탁월한 안목은 금세 입소문을 탔다. 그 신입 직원, 윤수아 씨 좀 불러줘요. 그녀를 찾는 VIP 고객들이 하나둘씩 늘어갔다. 이것은 서에게는 큰 보람이었지만 최유진에게는 참을 수 없는 질투와 위기감의 원인이 되었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저 촌스러운 그 아이를 어떻게든 짓밟아 버려야겠다는 어두운 생각이 그녀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최유진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루미너스 백화점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이탈리아의 명품 주얼리 브랜드 벨루치의 리미티드 에디션 미드나잇 선 컬렉션 론칭 행사가 VVIP 라운지에서 단독으로 열리게 된 것이다. 행사를 며칠 앞두고 라운지는 전체가 다시 태어난 듯 화려하게 꾸며졌다. 벨벳 커튼과 크리스탈 샹들리에, 그리고 행사의 주인공인 보석들을 위한 특수 조명까지. 공기 중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이번 컬렉션의 하이라이트는 이클립스라고 불리는 단 하나의 다이아몬드 시계였다. 밤하늘처럼 새까만 흑요석 다이얼 위에 수백 개의 다이아몬드가 은하수처럼 박혀있는,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기조차 힘든 예술 작품이었다. 시계는 라운지 중앙에 특수 제작된 유리 진열장 안에 놓여 모든 이들의 감탄, 어린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행사 시작 30분 전, 라운지에 모든 직원들이 도열한 가운데 루미너스 그룹의 총수 강지훈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장에 라운지의 공기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짙은 남색의 맞춤 정장은 그의 넓은 어깨와 큰 키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흐트러짐 없이 넘긴 머리와 날카로운 턱선은 조각상처럼 비현실적인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그를 가장 압도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면서도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깊고 차가운 눈. 준비는 완벽한가? 그가 최유진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에 최유진은 저도 모르게 허리를 더 깊이 숙였다. 네. 대표님,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강지훈은
대답 없이 라운드 전체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직원들 사이를 스치다가 잠시 서에게 머물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그곳에 있는 수많은 직원 중 한 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았다. 저렇게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까? 강지훈의 옆에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오 비서가 서 있었다. 회장님께서 찾으시는 분에 대한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오 비서가 나지막이 보고했다. 강지훈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이내 평소에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계속 찾아봐. 짧은 명령 속에는 오랜 세월 계속된 그의 집념이 묻어 있었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기억 속의 한 소녀를 찾고 있었다. 화염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그리고 그 증표로 자신의 반쪽짜리 펜던트를 나눠 가졌던 이름 모를 소녀를. VVIP 고객들이 하나둘씩 도착하며 행사는 화려한 막을 올렸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감탄사가 라운지를 가득 메웠다. 서아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쉴 틈 없이 움직이며 고객들을 응대했다. 그녀의 몸은 고단했지만 아름다운 보석들과 상류층 사람들의 우아한 대화를 엿보는 것만으로도 신기하고 흥미로웠다. 사건은 행사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순식간에 일어났다. 한 중년 여성이 샴페인을 들고 이동하다가 다른 손님과 부딪히면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쏠렸다. 직원들이 급하게 달려가 깨진 유리를 치우는 등 라운지는 잠시 소란스러워졌다. 소동이 정리되고 다시 평온을 되찾았을 때 한 VIP 고객이 이클립스 시계를 직접 착용해보고 싶다고 요청했다. 최유진은 이 기회에 강지훈 대표에게 자신의 유능함을 보여주고 싶어 직접 진열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우아하게 특수키를 이용해 진열장 문을 열었다. 그리고 시계가 놓여있던 벨벳 쿠션을 들어 올리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시계가 없었다. 그녀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당황한 신음이 터져 나왔다. 쿠션 위에는 시계가 있던 자리에 희미한 자국만 남아있을 뿐. 수십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시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후였다. 시계가 최유진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에 라운지는 다시 한번 술렁였다. 강지훈 대표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다가왔다. 진열장 안을 확인한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졌다. 오 비서, 당장 라운지 전체를 폐쇄해. 아무도 못 나가. 보안팀 전원 호출하고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해. 그의 명령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행사는 중단되었고 VVIP 고객들은 보안팀에 정중하지만 단호한 안내에 따라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했다. 순식간에 화려했던 파티장은 삼엄한 수사 현장으로 변해버렸다. 라운지에는 직원들과 보안팀, 그리고 강지훈 대표만이 남았다. 문은 굳게 닫혔고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모든 직원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불안감이 가득했다. 이 안에 범인이 있다는 사실이 모두를 옥죄어왔다. 보안팀장이 강지훈에게 다가와 보고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습니다. 내부 소행이 확실합니다. 강지훈의 시선이 직원 한 명 한 명을 꿰뚫듯 훑었다. 마지막으로 시계를 확인한 사람이 누구지? 접니다. 최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손님이 부딪혀서 소동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개별적인 신문을 시작했다. 소동이 일어났을 때 각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서아의 차례가 되자 그녀는 정직하게 대답했다. 저는 바닥에 깨진 유리를 치우는 다른 직원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최유진이 마치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이 끼어들었다. 잠깐만요. 생각해보니 좀 이상하네요.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아를 쳐다보며 말했다. 소동이 일어났을 때 진열장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건 윤서아 씨였어요. 다른 직원들이 모두 깨진 잔 쪽으로 달려갈 때 유독 윤서아 씨만 잠시 진열장 근처에 머물렀다가 뒤늦게 합류했던 것 같은데 그녀의 말은 교묘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제대로 반박할 수 없었다. 다른 직원들도 그런 것 같기도 하다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어머, 내가 잘못 봤나. 최유진은 짐짓 놀란 척하며 말했다. 하긴. 아까부터 윤서아 씨가 자꾸 그 시계에 눈독을 들이는 것 같긴 했어요. 그렇게 비싼 건 처음 봐서 신기했나 보죠. 최유진은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던진 말들은 독처럼 퍼져나가 모든 의심의 화살을 서아에게로 향하게 만들었다. 서아는 순식간에 모든 직원들의 적대적인 시선 한가운데에 고립되었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겁에 질린 서아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결백을 주장하는 절박하고 데피안탄 빛이 서려 있었다. 최유진은 강지훈의 등 뒤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사이에 아기의 찬 미소를 희미하게 짓고 있었다. 모든 것은 그녀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라운지에 굳게 닫힌 문처럼 서아의 운명도 이제 막다른 길에 다다른 듯 보였다. VVIP 라운지의 문이 닫힌 순간 그곳은 더 이상 화려한 사교의 장이 아니었다. 거대한 밀실이자 의심과 불신이 공기처럼 떠도는 차가운 신문실이 되었다. 강지훈 대표의 명령에 따라 보안팀은 모든 직원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기 시작했다. 굴욕적이고 불쾌한 과정이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불평 한마디 내뱉지 못했다. 수십억 원짜리 시계가 사라진 이 상황에서 모두가 잠재적인 범죄자였다. 최유진은 이 모든 상황을 교묘하게 자신의 각본대로 이끌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보안팀장의 개별 신문에서 마치 대단한 비밀이라도 털어놓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팀장님,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조심스럽지만 윤서아 씨가 요즘 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금전적인 문제 말입니까? 네, 보육권 출신이라 기댈 곳 하나 없고 혼자서 월세 생활비까지 감당하려면 빠듯하겠죠. 얼마 전에는 동료에게 돈을 빌리려다 거절당하는 모습도 본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잊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내며 서에게 절박한 동기를 만들어 주었다. 그러고는 안타깝다는 듯 연기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윤서아 씨가 범인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나 순간적인 유혹에 흔들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도 사람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지만 워낙 엄청난 물건이다 보니 그녀의 말은 나는 그녀를 걱정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정황이 그녀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보안팀장의 의심을 서에게로 완벽하게 유도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몇 시간 전에 완성한 완벽한 덫의 일부일 뿐이었다.
시간을 거슬러 샴페인 잔이 깨지며 소동이 일어났던 바로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에 쏠린 그 찰나의 시간, 최유진은 매니저의 권한으로 진열장 바로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마치 소동에 놀란 척 몸을 살짝 움츠리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속도로 진열장에 손을 뻗었다. 매니저만이 가진 비상용 마스터키로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이클립스 시계를 손안에 쥐었다. 그리고는 다시 잠금 장치를 걸었다. 모든 것은 단 3초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녀의 손안에서 차갑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시계의 감촉이 그녀의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했다. 그리고 라운지가 폐쇄되기 직전, 그녀는 직원들의 상태를 살피고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잠시 탈의실로 향했다. 텅 빈 탈의실. 그녀는 곧장 서아의 사물함으로 다가갔다. 신입인 서아는 아직 보안 규정이 몸에 익숙지 않은 탓인지 가끔 자신의 사물함을 제대로 잠그는 것을 잊곤 했다. 최유진은 그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사물함 문을 열었다. 그리고 훔친 시계를 서아가 막 갈아입으려고 꺼내둔 유니폼 상의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덫은 놓였고 사냥감이 걸려들기만 기다리면 되었다. 다시 현재 소지품 검사가 끝나고 보안팀장은 강지훈 대표의 최종 승인을 받아 직원 탈의실 수색을 시작했다. 직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보안 요원들이 자신들의 사적인 공간을 뒤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첫 번째 사물함. 이상 없습니다. 두 번째 사물함. 이상 없습니다. 차례차례 수색이 진행되었고 마침내 보안 요원의 손이 윤서아의 이름표가 붙은 사물함에 닿았다. 최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철컥 사물함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서아의 낡은 가방과 단정하게 개어져 있는 옷가지들 위로 차가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는 이클립스 다이아몬드 시계가 놓여 있었다. 수백 개의 다이아몬드가 마치 비웃음이라도 보내는 것처럼 사방으로 찬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찾았다. 보안요원 중 한 명이 소리쳤다. 그 순간 모든 의심은 확신이 되어 서에게 쏟아졌다. 세상에 정말 윤서아였어. 어떻게 저런 짓을 사람 순진한 척하더니 뒤로는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서아의 가슴에 박혔다. 서아는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다. 왜 어째서 저 시계가 내 사물함에, 윤서아 씨, 할 말 있습니까? 보안팀장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제야 정신이 든 서아는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전 정말 아니에요. 전 저 시계를 훔치지 않았어요.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그녀의 절박한 외침은 그러나 그 누구의 마음에도 닿지 않았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녀의 항변은 그저 비겁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최유진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실망과 슬픔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아를 바라보았다. 서아 씨,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내가 그래도 당신을 믿었는데. 돈이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이건 아니잖아. 그녀의 위선적인 연기는 서아의 죄를 기정사실로 만드는 마지막 못질과도 같았다. 꼼짝마. 보안요원 2명이 다가와 서아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차가운 금속 수갑에 감촉이 느껴지는 듯했다. 놔주세요. 전 정말 아니란 말이에요. 서아는 발버둥 쳤다.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VVIP들을 응대하는 유망한 인재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절도범이라는 끔찍한 누명을 쓴 채 인생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그녀가 간절히 바라왔던 모든 꿈과 희망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보안팀장은 강지훈 대표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증거물도 확보했습니다. 이제 경찰에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서아는 더 이상 저항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눈물로 흐려진 시선으로 회의실 입구에 서 있는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마치 다른 세상의 사람처럼 어떤 표정의 변화도 없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그가 고개를 한 번만 끄덕이면 자신의 인생은 그대로 끝장날 터였다. 절망의 심연 속에서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를 향해 애원하듯 속삭였다. 제발, 강지훈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차갑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이 절망에 빠진 서아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성적인 판단과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직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저렇게까지 절박한 눈빛. 저것이 과연 거짓을 말하는 자의 눈빛일까? 그의 침묵 속에서 서아의 운명을 결정할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최유진과 보안팀장, 그리고 다른 모든 직원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범인은 잡혔고 증거는 명백했다. 남은 절차는 이 파렴치한 도둑을 경찰에 넘기고 루미너스의 명성에 묻은 5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워내는 것뿐이었다. 보안팀장의 보고를 들은 강지훈 대표가 어떤 명령을 내릴지는 불보듯 뻔했다. 그는 움직였다. 회의실 입구에 서 있던 강지훈이 굳게 닫힌 탈의실 문을 지나 겁에 질린 채 2명의 보안요원에게 붙들려 있는 윤서아의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구둣발 소리가 딱딱한 바닥에 부딪히며 울릴 때마다 탈의실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마치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 걸어 나오는 냉혹한 집행관 같았다. 마침내 그가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거대한 그의 그림자가 서아의 작고 가녀린 몸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서아는 고개를 들고 그를 마주 보았다. 너무나도 가까운 거리. 그의 값비싼 수트에서 나는 희미한 향수 냄새와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그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은 지독하게 건조하고 차가운 소리였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처럼 들렸다. 서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다시 한번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마지막 남은 모든 힘과 진심을 끌어모은 목소리였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제 사물함에 왜 저 시계가 들어있었는지 저는 정말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저희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도둑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이름,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께로 손을 가져갔다. 얇은 유니폼 위로 목에 걸린 목걸이에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다. 그녀에게 맹세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작은 펜던트가 전부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 한 방울이 턱을 타고 흘러 쇄골을 지나 마침내 그녀의 목에 걸린
은색 초승달 펜던트 위로 떨어졌다. 형광등 불빛에 반사된 눈물방울이 펜던트 위에서 보석처럼 반짝였다. 강지훈의 시선이 무심코 그곳으로 향했다. 낡고 닳았지만 어둠 속에서도 영롱한 빛을 뿜어내는 작은 초승달. 그것을 본 순간 강지훈의 세상이 멈췄다. 그의 뇌리에서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거대한 굉음과 함께 열려 젖혀졌다. 시뻘건 불길.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뜨거운 열기와 매캐한 연기. 무너져 내리는 건물의 잔해들. 그리고 그 지옥의 한가운데 철근 더미에 다리가 깔린 채 꼼짝도 못하던 어린 소년. 바로 자신이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의식이 희미해져 갈 때 누군가 필사적으로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예, 정신 차려, 여기서 자면 안 돼. 연기 속에서 작은 여자아이의 얼굴이 나타났다. 자신보다도 작고 어려 보이는 소녀였다. 얼굴은 온통 검댕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두려움에 떨면서도 자신을 구하려는 의지로 가득 찬 그 까만 눈동자만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소녀는 자신의 작은 손으로 무거운 철근을 밀어내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 조금만 참아. 내가 사람들을 불러올게. 소녀가 돌아서려 할 때 어린 지훈은 공포에 질려 소녀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가지마. 혼자 두지마. 그의 눈빛을 읽은 소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풀었다. 그것은 해와 달이 하나로 합쳐진 모양의 독특한 펜던트였다. 소녀는 펜던트를 둘로 나누어 그중 해 모양의 반쪽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우리 엄마가 준 건데 달은 내가 가질게. 해는 네가 가져. 해가 달을 꼭 다시 찾아올 거야. 약속이야. 그러니까 꼭 살아있어야 해. 소녀는 약속의 증표를 남기고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 구조대원들이 도착했고 어린 지훈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그를 구해준 소녀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화재 현장에서 소녀의 부모님이 사망했고 소녀는 실종되었다는 소식만이 들려왔을 뿐 그날 이후 그의 손에 남은 해 펜던트는 평생 그를 따라다니는 죄책감이자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약속의 증표가 되었다. 그리고 소녀가 가지고 있던 그 반쪽, 그의 기억 속에 영원히 각인된 그 모양은 바로 지금 윤서아의 목에 걸린 저 초승달이었다. 강지훈은 기억의 폭풍 속에서 간신히 헤어나왔다. 그의 얼음 같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충격, 불신,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감정의 파도가 그의 안에서 휘몰아쳤다. 최유진은 그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저 싸늘한 남자가 왜 저런 표정을 짓는단 말인가? 그녀의 심장에 불길한 예감이 싹 텄다. 강지훈은 다시 서아를 보았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절도범으로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지금 눈앞에 이 여자에게서 수십 년 전 지옥의 화염 속에서 자신에게 손을 내밀었던 그 작은 소녀의 흔적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말도 안 돼. 단순한 우연일 뿐이야. 저 목걸이는 그의 어머니가 특별히 디자인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이었다. 비슷한 디자인일 뿐. 절대로 같을 리가 없어. 그의 이성은 그렇게 외치고 있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대표님, 보안팀장이 그의 결정을 재촉했다. 경찰에 인계할까요? 모두가 그의 입을 주목했다. 그의 대답 한마디에 윤서아의 인생이 결정될 터였다. 강지훈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명령을 내렸다. 멈춰.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 손, 때,
보안 요원들은 영문을 모른 채 반사적으로 서아를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최유진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강지훈은 보안팀장을 향해 돌아섰다. 경찰은 부르지 않아. 아직은 그는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윤서아를 향해 선언했다. 이 사건, 내가 직접 맡는다. 그의 선언에 탈의실은 술렁였다. 서아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을 옥죄던 거친 손길이 사라졌다는 안도감과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알 수 없는 눈빛에 대한 혼란스러움만이 가득했다. 강지훈은 다시 한번 그녀의 목에 걸린 초승달 펜던트를 바라보았다. 이제 이 사건은 더 이상 사라진 시계에 대한 조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와 평생을 찾아 헤맨 단 하나의 약속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탐색의 시작이었다. 강지훈 대표의 선언은 타르실 안에 폭탄처럼 떨어졌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식 밖의 결정이었다. 보안팀장은 당황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했고, 다른 직원들은 저마다 다른 추측을 하며 술렁였다. 하지만 그중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단연코 최유진이었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다. 잠깐만요. 대표님,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증거가 이렇게나 명백한데 어째서 저런 범죄자를 두둔하시는 겁니까? 이대로 경찰에 넘기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패닉 상태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고 말았다. 그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총수에 대한 항명이었다. 강지훈은 천천히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력만으로도 최유진은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최유진 매니저,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지금 내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회사를 걱정해서. 아니면 이 사건이 이렇게 빨리 종결되기를 바라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 강지훈의 마지막 말은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 되어 최유진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다. 최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경솔했습니다. 강지훈은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오 비서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VVIP 라운지의 총괄 책임자가 아닌 거대 그룹을 이끄는 냉철한 지휘관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오 비서, 지금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 네, 대표님. 첫째, 이 시간부로 루미너스 백화점 전체 VVIP 관련 구역을 전면 폐쇄한다. 이 안에 있는 직원은 단 한 명도 내 허락 없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없어. 전 직원의 휴대폰을 수거해 디지털 포렌식 팀에 넘겨 혹시 모를 공모나 증거 인멸 시도를 막는다. 그의 명령에 보안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자신의 휴대폰을 내놓아야만 했다. 둘째, 기술팀 전원 비상 소집해 지난 24시간 동안 촬영된 이 건물 내 모든 구역의 CCTV 영상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확보해. 로비, 복도, 비상계단, 그리고 보안실 자체를 찍고 있는 카메라까지 전부 다 모든 영상은 외부와 차단된 서버에 옮겨 내게 직접 보고하도록. 셋째, 윤서아 씨. 그가 서아를 지목했다. 더 이상 피의자로 대우하지 마. 별도의 안전한 공간으로 옮겨.
보안팀의 추가적인 신문은 금지한다. 내가 나중에 직접 이야기할 거야. 그의 지시에 모두가 놀랐다. 특히 서아를 범인으로 확신했던 직원들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불만이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모든 직원을 처음부터 다시 신문한다. 한 명씩 가장 먼저. 최유진 매니저부터. 강지훈의 마지막 말은 쐐기와도 같았다. 그는 가장 먼저 최유진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신문하겠다고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최유진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잠시 후 최유진은 라운지 옆의 작은 회의실에서 강지훈과 단둘이 마주 앉아 있었다. 오 비서는 문 밖에서 모든 출입을 통제했다. 강지훈의 신문 방식은 위압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같은 질문을 표현만 바꾸어 집요하게 반복할 뿐이었다. 시계가 사라졌다는 것을 처음 인지했을 때 기분이 어땠지? 그야 당연히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때 초에 매니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누구였나? 그건 윤서아 씨였습니다. 진열장 가장 가까이에 있었으니까요. 가장 가까이. 정확히 몇 미터 정도 거리였지. 당시 윤서아 씨의 표정은 어땠나? 손은 어디에 두고 있었지? 시선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었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체적인 질문에 최유진은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꾸며낸 이야기는 그런 세세한 디테일까지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자세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강지훈은 희미하게 비웃었다. 수십억짜리 시계가 사라진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는데 그 중요한 순간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건 이상하군. 우리 회사 VVIP 라운지 매니저는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인가 보지. 그의 차가운 지적에 최유진은 식은땀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더욱 필사적으로 서아를 탓하기 시작했다. 대표님, 왜 저를 의심하십니까? 범인은 명백하게 저기 있는데 제가 수년간 루미너스를 위해 어떻게 일해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강지훈은 그녀의 감정적인 반응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그녀를 꿰뚫어 볼 뿐이었다. 그 침묵이 그 어떤 질책보다도 더 그녀를 공포스럽게 만들었다. 한편 서아는 직원 탈의실이 아닌 VVIP 고객들을 위한 최고급 게스트 스위트룸으로 옮겨져 있었다. 그녀를 거칠게 붙들었던 보안 요원들은 사라지고 대신 한 직원이 정중하게 그녀에게 따뜻한 차와 담요를 가져다 주었다. 대표의 명령에 따라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진 것이었다. 서아는 여전히 눈앞의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경찰서로 끌려갈 운명이었다. 그런데 왜 어째서 강지훈 대표가 갑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걸까? 그녀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자신도 모르게 목에 걸린 초승달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언제나 위로가 되어주었던 부모님의 유품. 하지만 지금은 이 작은 펜던트가 자신을 더 큰 미스터리 속으로 밀어넣은 것만 같았다. 밤이 깊어졌다. 강지훈은 라운지 한쪽에 임시로 마련된 지휘본부에서 수십 개로 분할된 CCTV 화면을 매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서 기술팀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분석하고 있었다. 대표님, 기술팀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찾았나? 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한쪽 모니터를 가리켰다. 직원 탈의실로 이어지는 복도를 비추는 12번 카메라입니다. 시계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
오후 3시 15분부터 약 2분간 영상 데이터가 손상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녹화 오류일 수도 있지만 강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 복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2분. 범인이 시계를 훔쳐 탈의실로 이동해 서아의 사물함에 넣기까지의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복도를 지나간 사람은 강지훈은 다른 모니터에 떠있는 스위트룸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서아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담요를 덮은 채 잠들어 있었지만 손은 여전히 목의 펜던트를 꼭 쥐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어 있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니다. 누군가 저 아이를 희생양으로 삼아 꾸민 치밀한 음모다. 그리고 그 음모의 중심에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와 연결된 저 초승달 목걸이가 있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진짜 범인을 찾기 위한 그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밤은 깊어갔지만 루미너스 백화점의 최상층은 대낮처럼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강지훈의 집무실,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윤서아는 작은 섬처럼 위태롭게 서 있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공간. 그곳에 그녀는 절도 혐의를 받는 피의자이자 동시에 미스터리한 비호를 받는 인물로서 CEO와 단둘이 마주하고 있었다. 앉지. 강지훈은 책상 뒤에 거대한 의자에 앉아 맞은편의 작은 의자를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가웠지만 아까 탈의실에서와는 달리 미세한 인간적인 온도가 느껴지는 듯했다. 오, 비서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자 거대한 집무실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남았다. 라운지에서의 생활은 어땠나? 그의 첫 질문은 너무나도 뜻밖이었다. 사건에 대한 추궁이 아니었다. 서아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다. 배우는 것이 많았습니다. 제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최유진 매니저와는 잘 지냈고 매니저님께는 많이 배웠습니다. 서아는 최유진을 험담하지 않았다. 그저 사실만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것은 그녀의 타고난 성품이기도 했고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영리함이기도 했다. 강지훈은 말없이 그녀를 관찰했다.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품위를 잃지 않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그런 모습에서 다시 한번 오래된 기억 속 소녀의 단단함을 엿보았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침내 본론으로 들어왔다. 그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목으로 향했다. 아까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고 했지.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서아는 눈치채지 못했다. 네, 그 목걸이 부모님과 관련된 물건인가? 그 질문에 서아의 눈동자가 파도처럼 흔들렸다. 이것은 신문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내밀한 질문.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초승달 펜던트를 감쌌다. 네, 맞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이 차가운 남자 앞에서 드러내도 되는 것일까?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무언가 절박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가 가진 부모님의 유일한 유품입니다. 저는 부모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마 4살이나 5살쯤. 교통사고로 2분 모두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사고 현장 근처에서 발견되었는데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그 이전의 기억을 모두 잃었다고 합니다. 기억상실. 강지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제가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제 목에는 이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제 이름과 나이도 모른 채 발견되었기 때문에 한동안 이름 없는 아이로 지내야 했습니다. 윤서아라는 지금의 이름은 보육원 원장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녀는 슬픈 이야기를 하면서도 울지 않았다. 그저 오래된 흉터를 어루만지듯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그래서 제게 이 목걸이는 제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유일한 증표 같은 거예요, 쥐려. 기억나지 않는 부모님과 저를 이어주는 단 하나의 끈이죠. 가끔은 이 목걸이를 보고 있으면 언젠가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바보 같은 희망을 품기도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강지훈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와 현재에 퍼줄 조각들이 무서운 속도로 맞춰지고 있었다. 교통사고, 기억상실,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잃음. 그가 기억하는 그날의 사고는 단순한 화재가 아니었다. 터널 안에서 일어난 연쇄 추돌 사고, 그로 인해 발생한 거대한 화재, 그녀가 들었다는 교통사고는 바로 그날의 참사였던 것이다. 그녀가 기억을 잃었다면 그날 자신을 구해준 일도, 자신이 그녀에게 건넸던 약속의 증표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했다. 모든 것이 악귀가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그의 이성은 아직도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을 외치고 있었지만 그의 심장과 영혼은 이미 알고 있었다. 눈앞에 이 여자가 자신이 평생을 찾아 헤맨 바로 그 소녀라는 것을 그의 차가운 가면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 자리에는 충격과 안도, 그리고 그녀가 겪었을 기나긴 고통의 세월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뒤섞인 한 남자의 얼굴이 드러나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절박한 질문을 던졌다. 혹시 터널이나 불에 대한 기억은 없나? 서아는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터널이요, 아니요.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었다. 강지훈은 더 이상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다. 지금 그녀의 상태에서 과거의 충격적인 기억을 끄집어내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다. 그리고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기 전에 먼저 그녀의 억울한 누명을 완벽하게 벗겨주어야만 했다. 그녀를 이 지옥 같은 상황으로 몰아넣은 진짜 범인을 찾아내 그녀의 앞에 무릎 꿇려야만 했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냉철한 CEO의 얼굴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와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워져 있었다. 알겠다. 늦은 시간까지 힘들었을 텐데 오늘은 이만하지. 그는 인터폰을 눌러 오 비서를 불렀다. 오 비서, 윤서아 씨를 다시 스위트룸으로 모셔다 드려. 그리고 최고의 셰프에게 부탁해서 따뜻한 식사 좀 준비해 드리도록 해. 네, 대표님. 그리고 강지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다. 스위트룸 앞에 보안팀 요원 2명을 배치시켜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막아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전하고 서아는 그의 배려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집무실을 나섰다. 그녀는 여전히 그가 왜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친절을 베푸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다시 세상과 맞서 싸울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집무실에 홀로 남은 강지훈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고 셔츠 단추를 두어 개풀었다. 그리고 셔츠 안쪽에서 조심스럽게 목걸이 하나를 꺼냈다. 그의 손바닥 위에서 낡았지만 여전히 선명한 금빛을 뿜어내는 해 모양의 펜던트가 놓여 있었다. 그는 펜던트를 꽉 쥐었다. 그 날카로운 모서리는 서아의 목에 걸린 초승달의 빈 공간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들어맞을 터였다. 길고 길었던, 끝날 것 같지 않던 그의 탐색은 끝났다. 이제 그는 그녀를 지켜야만 했다. 그리고 그녀에게서 빼앗아간 과거를 되찾아 주어야만 했다. 그것이 그가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약속의 무게였다. 최유진은 지옥 같은 밤을 보냈다. 강지훈 대표의 서늘한 눈빛과 의미심장한 질문들이 밤새도록 그녀의 귓게 맴돌았다. 그는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획은 예상치 못한 암초 윤서아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에 부딪혀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대표가 윤서아를 대하는 태도는 단순히 피의자를 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지극히 사적인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 사실이 최유진을 미치도록 불안하게 만들었다. CCTV 영상만 없애면 돼. 그녀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바로 그것이었다. 비록 2분간의 데이터가 손상되었다고는 하지만 루미너스 그룹의 기술팀이라면 복구해내는 것은 시간 문제일 터였다. 원본 데이터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는 한 자신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머릿속에 또 다른 불안 요소가 떠올랐다. 신입 직원 이민지. 사건이 일어났을 무렵 타르실 복도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늘 주눅 들어 있는 그 아이. 분명 자신과 눈이 마주쳤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쏘아보자 겁을 먹고 황급히 사라졌지만 혹시 무언가를 본 것이 아닐까. 사소한 불안의 씨앗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공포의 나무로 자라나고 있었다. 결국 절박함에 내몰린 그녀는 이성을 잃고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새벽녘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최고 관리자 등급의 계정을 이용해 회사 보안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불안감에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독사처럼 번뜩였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12번 카메라의 원본 영상 데이터가 저장된 섹터를 찾아내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복잡한 보안망을 뚫고 마침내 해당 파일에 접근했다. 12번 카메라, 원본 데이터 삭제. 그녀가 엔터키를 누르려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접속한 서버는 진짜 원본 서버가 아니었다. 강지훈의 기술팀이 그녀와 같은 내부의 적을 유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정교한 더치자. 모든 활동이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미러 서버라는 사실을, 그녀가 증거를 인멸하려는 모든 행위는 오히려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되어 차곡차곡 기록되고 있었다. 한편 강지훈의 조사는 또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오 비서에게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1:1 비공식 면담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딱딱한 신문이 아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는 직원이 있는지, 무언가 숨기고 있는 직원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오 비서는 노련한 전문가였다. 그는 직원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말투의 떨림까지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신입 직원 이민지를 면담했을 때
그는 그녀가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민지 씨, 많이 불안해 보이는군요. 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민지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말했다. 오, 비서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민지 씨, 지금 당신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회사에서 당신을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분, 강지훈 대표님뿐입니다. 그는 강지훈이 직접 전하라고 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대표님께서는 당신이 진실을 말할 경우 당신의 신분과 미래를 완벽하게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범죄자를 비호하기 위해 거짓을 말한다면 당신 또한 공범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약속이자 동시에 서늘한 경고였다. 최유진의 협박과 강지훈의 보호 약속 사이에서 민지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흐흑, 봤어요. 제가 봤어요.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사건이 있었던 날, 휴게실이 시끄러워 잠시 복돼서 쉬고 있었는데 샴페인 소동이 일어난 직후 최유진 매니저님이 탈의실 쪽으로 황급히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이었고 재킷 주머니에 무언가 딱딱한 것을 숨기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그리고 몇 분 뒤 그녀가 다시 나왔을 때는 손이 비어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어젯밤에 매니저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내셨어요. 그날 아무것도 본 것이 없다고 말하라고. 만약 헛소리를 하면 이 업계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버리겠다고 협박하셨어요. 민지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오 비서는 모든 내용을 기록하여 즉시 강지훈에게 보고했다. 같은 시각 최유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서버 데이터는 성공적으로 삭제했고 이민지의 입도 막아놓았다.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자신의 통제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순간 그녀의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대표 비서실이었다. 최유진 매니저님. 대표님께서 지금 즉시 VIP 라운지 내 회의실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실 안에는 강지훈과 오 비서 그리고 기술팀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데이터 복구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만 떠 있었다.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대표님, 강지훈은 대답 대신 기술팀장을 향해 고갯짓했다. 결과를 보여줘. 내내 봐, 대표님. 마침내 12번 카메라에 손상된 2분간의 영상을 완벽하게 복구했습니다. 기술팀장이 키보드를 누르자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은 정확히 샴페인 소동이 일어난 직후의 복도를 비추고 있었다. 화면 속으로 최유진이 황급히 들어왔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재킷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이클립스 다이아몬드 시계였다. 그녀는 시계를 들고 망설임 없이 탈의실 안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정확히 1분 30초 뒤 빈손으로 다시 나와 태연하게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추악한 범행의 전 과정이 최유진은 스크린에 잉루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입에서는 의미 없는 신음만이 흘러나왔다. 스크린의 영상이 멈췄다. 화면 속 범행을 저지른 자신의 모습 위로 차갑게 식어버린 강지훈의 얼굴이 유령처럼 비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인간의 형상을 한 짐승처럼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녀에게 다가왔다. 사냥은 끝났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다.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최유진의 범행 장면이 유령처럼 선명하게 정지해 있었다.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녀의 비어버린 눈동자가 말해주고 있었다. 그때 오 비서의 안내를 받으며 윤서아가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눈앞의 광경에 잠시 숨을 멈췄다. 바닥에 무너져 내린 채 흐느끼고 있는 최유진, 그리고 스크린에 떠있는 그녀가 자신의 사물함에 무언가를 넣고 있는 바로 그 장면. 서아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단번에 깨달았다. 길고 길었던 악몽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먼저 회의실에 함께 배석한 보안팀장을 향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추상 같은 서리빨이 서려 있었다. 박 팀장, 당신이 찾던 진짜 범인이 지금 당신 눈앞에 있어. 그는 바닥에 최유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벨루치 이클립스를 훔치고 무고한 직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장본인이 그는 기술팀장에게 눈짓했고 영상은 다시 한번 모두 앞에서 재생되었다. 서아는 최유진이 샴페인 소동을 틈타 시계를 훔치고 태연하게 자신의 사물함으로 가 증거를 조작하는 전 과정을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박 팀장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의 섣부른 판단이 하마터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뻔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최유진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녀는 강지훈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기어왔다. 대표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돈에 눈이 멀어서. 아니, 저 아이 때문입니다. 저 아이가 들어온 뒤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됐어요. 저 아이가 저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녀의 추악한 자기 변명에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더 이상 그녀에게 어떤 동정도, 자비도 베풀지 않았다. 보안팀,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그의 차가운 명령에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짐승처럼 울부짖는 최유진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녀는 끌려나가면서까지 서아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윤서아, 너 때문에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쾅 회의실 문이 닫히고 마침내 지독했던 악몽의 그림자가 걷혔다. 회의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이제 그곳에는 강지훈과 서아, 그리고 그림자처럼 서 있는 오 비서. 단 세 사람만이 남아있었다. 강지훈은 굳어있는 서에게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서는 냉철한 CEO의 모습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복잡하고 깊은 감정이 들어서 있었다. 서아 씨,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드럽게 불렀다. 아직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소. 서아는 그의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시작했다. 마치 전설을 이야기하는 음유시인처럼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아주 오래전 한 어린 소년이 있었소. 터널에서 일어난 끔찍한 연쇄 추돌 사고로 소년은 불타는 차 안에 갇히고 말았지. 다리가 부서진 채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 그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서아의 머릿속에서는 희미한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매캐한 연기 냄새, 뜨거운 열기, 그리고 비명소리, 모두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치던 그 순간, 작은 소녀 하나가 소년에게 다가왔소. 소년은 자신의 작은 몸으로 소년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지. 그리고 의식을 잃어가는 소년에게 약속의 증표를 하나 주었어. 반드시 다시 만나자는 약속. 강지훈은 말을 멈추고 자신의 셔츠 안으로 손을 넣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랫동안 그의 심장 위에서 잠들어 있던 목걸이를 꺼내 들었다. 그의 손바닥 위에서 금빛으로 빛나는 해 모양의 펜던트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소녀가 그 소년에게 준 것이 바로 이것이었소. 내가 반드시 당신을 다시 찾아가겠다는 약속의 증표. 그는 서아의 목에 걸린 초승달 펜던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소녀는 그 나머지 반쪽을 가지고 있었지. 강지훈은 부드럽지만 약간은 떨리는 손길로 서아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해 펜던트를 그녀의 목에 걸린 초승달 펜던트 옆으로 가져갔다. 딸깍. 두 개의 펜던트는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연인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졌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던 태양과 달이 만나 마침내 하나의 온전한 세상을 이루는 순간이었다. 그 소녀가 바로 당신이었소. 윤서아 씨. 그의 마지막 말이 서아의 귓가에 닿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을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벽이 거대한 파도처럼 무너져 내렸다.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무너지는 터널의 천장, 뜨겁게 타오르는 불길의 냄새, 공포에 질려 울고 있던 어린 남자아이의 얼굴, 그리고 그 아이의 손에 자신의 반쪽짜리 목걸이를 쥐어주며 속삭였던 자신의 목소리. 해가 달을 꼭 다시 찾아올 거야. 약속이야. 아, 서아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합쳐진 펜던트를 감쌌다. 따뜻했다. 마치 잃어버렸던 자신의 심장 반쪽을 되찾은 것처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과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잃어버렸던 과거를 되찾은, 그리고 지독하게 외로웠던 자신의 세상에 마침내 또 다른 한 사람이 들어왔다는 안도감과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더 이상 루미너스 그룹의 냉철한 CEO가 아니었다. 그녀의 기억 속 검댕을 잔뜩 묻힌 채 울고 있던 바로 그 어린 소년 강지훈.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이름을 불렀다. 지훈아. 그녀의 목소리에 강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부서지기라도 할 듯 조심스럽게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았다. 찾았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약속의 대답을 속삭였다. 내가 드디어 너를 찾았어. 두 개의 운명이 마침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최유진의 몰락은 빠르고 철저했다. 회의실에서 끌려나간 그녀는 루미너스 그룹 법무팀에 의해 곧바로 절도, 업무방해,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되었다. 복구된 CCTV 영상과 이민지 직원의 증언, 그리고 그녀 자신이 서버에 남긴 증거인멸 시도의 로그 기록까지 그녀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는 차고 넘쳤다. 한때 VVIP 라운지를 호령하던 그녀의 화려했던 경력은 한순간에 범죄자의 오명으로 뒤덮였고 그녀는 차가운 유치장 신세로 전락했다. 정의는 더디게 오는 듯 했지만 한번 그 모습을 드러내자 무섭도록 냉정하고 신속했다. 다음 날 아침 루미너스 그룹 전 직원에게는
CEO 강지훈의 이름으로 된 공식 이메일이 발송되었다. 근본 VVIP 라운지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공지합니다. 내부 감사 결과. 본 사건은 최유진 전임 매니저의 단독 범행으로 밝혀졌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을 겪은 윤서아 씨에게 회사를 대표하여 깊은 유감과 사죄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사는 윤서아 씨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녀가 겪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그녀의 용기 있는 태도와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를 높이사 회사는 그녀를 회사의 소중한 인재로서 계속 함께할 것임을 밝힙니다. 이메일은 사내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윤서아가 범인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최유진의 악랄한 음모였다는 진실에 직원들은 경악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도둑이라며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렸던 사람들은 이제 죄책감과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서아가 다음 날 강지훈의 특별 지시로 다시 출근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동료들은 그녀에게 다가와 진심으로 사과했고 박 팀장은 전 직원 앞에서 그녀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용서를 구했다. 서아는 그들의 사과를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들 역시 거대한 거짓말의 피해자였을 뿐이니까. 그날 오후 모든 소동이 가라앉은 뒤 강지훈은 다시 서아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CEO와 부하 직원이라는 벽이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특별한 인연으로 이어진 두 사람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이제 이야기해줄 수 있겠니? 서아가 먼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날 이후 어떻게 지냈는지. 강지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않았던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와 부채, 의식을 그녀 앞에서 처음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날 사고 이후 나는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어. 깨어나자마자 너를 찾았지만 아무도 너를 찾지 못했지.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네가 실종되었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내가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훨씬 더 컸어. 그는 자신의 손에 쥐고 있던 해 펜던트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내가 루미너스를 물려받고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이유도 언젠가 내가 아주 큰 힘을 가지게 되면 너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야. 네가 남겨준 이 반쪽짜리 약속이 내 인생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이유였어. 그의 고백을 듣는 서아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잃어버린 시간 속에 자신을 이토록 애타게 찾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기억이 나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 희미하지만 네가 울고 있었어. 불길 속에서 아끼던 자동차 장난감을 잃어버렸다고. 그녀의 말에 강지훈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그와 그녀, 단 두 사람만이 아는 그날의 비밀이었다. 맞아. 아버지가 처음으로 사주신 장난감이었지.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며 두 사람의 과거는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그림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참 동안 과거를 이야기하던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아야. 그가 다정한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이제 너를 다시 평범한 직원으로 라운지에 돌려보낼 수는 없어. 너에게는 그곳에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재능이 있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옆으로 다가왔다. 나는 너의 그 특별한 안목과 공감 능력을 우리 회사를 위해 써줬으면 좋겠어. 고객의 마음을 읽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경험을 만들어내는 일. 그래서 너를 위한 새로운 부서를 만들까 해. 고객 경험 혁신팀. 회장 직속으로. 오직 너만이 이끌 수 있는 팀이지. 이건 동정이나 보상이 아니야. 너의 능력에 대한 나의 믿음이야. 그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하지만 서아는 더 이상 주눅들거나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가치를 믿었다. 네, 해볼게요. 그녀의 대답에 강지훈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난 수십 년간 나는 과거의 유령을 찾아 헤맸어. 하지만 이제는 내 현재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한 사람을 찾았어. 그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뜨거웠다. 나는 더 이상 내게 구해줬던 어린 소년이나 너의 누명을 벗겨준 대표로만 머물고 싶지 않아. 이제부터는 내 곁에서 너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남자가 되고 싶어. 그의 진심 어린 고백. 서아는 자신의 인생을 가득 채웠던 지독한 외로움이 봄눈처럼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잃어버린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찾았고 동시에 혼자가 아닐 미래에 대한 약속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나도 더 이상 혼자이고 싶지 않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된 태양과 달의 펜던트가 따뜻한 온기를 바라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기다림과 엇갈림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운명의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는 순간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로부터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윤서아의 세상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찬란하게 변해 있었다. 루미너스 그룹 회장 직속 고객 경험 혁신팀은 이제 그룹 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서가 되었다. 팀장 윤서아는 그녀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팀을 이끌었다. 그녀는 딱딱한 보고서와 데이터 대신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숨겨진 이야기와 감정에 집중했다. 그녀가 기획한 메모리얼 서비스, 고객의 특별한 기념일에 얽힌 추억을 찾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상품과 경험을 선물하는 프로젝트는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루미너스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운 좋은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자신의 실력과 비전으로 모두의 인정을 받는 유능한 리더였다. 그녀의 개인적인 삶에도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다. 강지훈은 국내 최고의 심리치료사와 사립탐정을 고용해 그녀가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그리고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기억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탐정의 조사 보고서는 20년 전 그날의 끔찍했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밝혀냈다. 터널의 연쇄, 추돌 사고는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낡은 부품을 사용한 한 운송업체 트럭의 브레이크 파열이 원인이었다. 그리고 그 운송업체는 사고 직후 의문스럽게 파산하고 대기업의 헐값으로 흡수되어 모든 기록이 사라진 상태였다. 더 이상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서아는 자신의 부모님이 운 나쁘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탐욕이 빚어낸 인재라는
십자에 의해 희생양이었다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 사실은 분노를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 그녀를 짓눌렀던 막연한 운명의 무게감에서 그녀를 해방시켜 주었다. 심리치료를 통해 그녀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조금씩 되찾아갔다. 아빠가 태워주던 목마의 까끌까끌한 감촉, 엄마가 불러주던 따뜻한 자장가, 그리고 사고 직전 차 안에서 자신의 볼을 쓰다듬으며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라고 속삭여주던 부모님의 얼굴. 기억의 파편들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가슴을 아프게 찔렀지만 동시에 따뜻한 온기가 되어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뿌리 없는 고아가 아니었다. 비록 지금은 곁에 없지만 한때 세상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해준 부모님이 계셨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강해질 수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강지우는 서아의 손을 잡고 경기도의 한 작은 추모공원을 찾았다. 탐정이 수소문 끝에 찾아낸 그녀의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곳이었다. 서아는 작은 비석 앞에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았다. 비석에 새겨진 윤태섭, 김지연이라는 낯선 이름이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리운 이름이 되어 그녀의 가슴을 울렸다. 엄마, 아빠, 저 서아예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 인사를 건넸다.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그동안 저 아주 잘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는 자신의 옆에 조용히 서 있는 강지훈을 돌아보았다. 그는 그저 따뜻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지만 서아는 그 눈빛이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고마워요. 지훈 씨,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나를 찾아줘서, 내 곁에 있어줘서, 그리고 나의 잃어버린 세상을 되찾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강지훈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 내가 더 고마워. 서아야, 너는 불길 속에서 어린 나를 구했고 또다시 나타나 과거에 갇혀 살던 지금의 나를 구했어. 너를 찾기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너를 만나고 나서야 내가 비로소 진짜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어.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그녀 앞에서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서아의 눈이 놀람으로 커졌다. 상자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그들의 운명을 상징하는 해와 달, 펜던트가 하나로 합쳐진 채 영원히 분리되지 않도록 정교하게 세공되어 있었다. 이제 그것은 두 개의 반쪽이 아닌 하나의 완전한 목걸이가 되어 있었다. 윤서아. 그가 세상에서 가장 진지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나는 너에게 화려한 보석을 약속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이 약속의 증표에 맹세할게. 너의 잃어버렸던 어제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모든 내일을 내가 평생 책임지고 지켜주겠다고.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너의 달이 되어 언제나 너의 곁에서 빛나고 너의 태양이 되어 언제나 너를 따뜻하게 비춰줄게. 서아야. 나와 결혼해 줄래? 그의 청혼에 서아는 눈물 속에서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분명하고 확신에 찬 대답이었다. 강지훈은 일어나 그녀의 목에 이제는 영원히 하나가 된 그들의 목걸이를 직접 걸어주었다. 그리고 그녀를 자신의 품에 부드럽게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아는 채 부모님의 비석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그들의 곁을 스쳐 지나가며 마치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두 영혼을
축복해주는 듯했다. 지독하게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그들은 서로라는 눈부신 빛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들의 하늘에 마침내 온전하고 눈부신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다.